어디서 감염되어 퍼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는 우리 모두 압니다. 일단 아는 것만이라도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도 363명으로 어제보다 늘었고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매일 200명가량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점점 우려스러워지는 코로나19 소식. 잠시 후 성장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고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분이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견이 소개되는 분들에겐 선물 보내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노량진에 있는 대형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이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와 그제 2명의 확진자가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서 나왔는데 오늘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대형 임용고시 학원인데요. 방역당국은 바로 건물 안을 소독하고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만은 이 학원 수강생과 학원 관련자 사이에서 지금 환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전에 교사 임용고시 학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중등교사 임용 학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24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환자 수가 26명이라고 했는데 오후 들어 또 계속해서 양성 판정이 이어지면서 현재 3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만 30명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현재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검사 대상만 지금 200명이 넘기 때문에 또 아직도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 또 내일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이 그런데 임용고시 치는 시험 날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 임용 준비하는 분들인데 다 이분들이 네. 중등교사를 뽑는 임용고사인데요. 특히 문제가 이게 지역에서도 이 학원발 확진자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학원이 전국에서 수강생 수백 명이 몰리는 유명 학원이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확진된 사람 한 명도 이 노량진에서 바로 이 학원 다니다가 시험을 이게 시도별로 동시에 보기 때문에 네. 내일 임용시험 치르고 광주에 가서 검사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전남 여수 또 경기도 파주와 화성에서도 이 학원 수강생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확진자들이 또 어느 지역에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들이 지역 감염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조기 차단이 지금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중등 임용고시 보는 수험생 중에 상당수가 현재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험 끝나면 또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만나야 있어야 되니까 예. 여기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노량진에 학원이 또 여기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임용고시 학원도 있을 거고 공무원 시험 같이 뭐 여러 가지 대형 학원들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노량진에서 먹고 자고 돌아다니는 그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예. 식당이나 PC방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 사례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노량진 하면 정말 학원과 밀집되어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접촉하고 스쳐 지나고 이럴 텐데 특히 뭐 내일이 바로 임용 시험이라서 네. 수험생들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지금 학원가가 여러모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들을 보면 수험생들이 들어가는 코로나 감염이 불안하지만 시험은 치르겠다 이런 수험생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동안 이게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1년을 준비해온 시험이 내일인데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검사 당장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확진 판정 나오면 못 볼까 봐. 그렇죠. 나아가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시험 못 치게 할까 봐 설령 증상이 좀 있어도 이 처벌을 감수하고 약 먹고 시험장에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시험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육당국은 내일로 예정된 시험 그대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2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인데 서울시 교육청이 일단 내일 시험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별로 응시하는 시험장이 나눠지는데 이 확진자가 나왔던 학원이 특정 교과의 전문 학원이고 네. 이 과목 시험은 하나의 고등학교에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전체 시험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게 지금 교육당국의 얘기입니다. 또 이 학교에는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서 문제 있을 것 같은 응시자는 격리시켜서 시험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응시를 할 수 없다는 게 교육당국 입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코로나 상황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20명 더 늘어나서 36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오늘로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가 3만 17명으로 3만 명 넘어섰고요. 누적 확진자도 500명을 넘어선 50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지난 1월 첫 환자가 나온 지 305일 만이고요. 서울의 누적 확진자도 7,236명이 돼서 1차 유행이 발생했던 대구 7,211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당국은 오늘 이번 확산세는 3차 유행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3차 유행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예. 따라서 이 확산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1.5단계 이후에 2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는 걸 지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는데요. 60세 이상 연령층은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직장인들은 송년회 등 연말 회식 모임도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 직장에서 또 그 재택근무 좀 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네,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네.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잖아요. 네네. 1심에서 무죄 받았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네요.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7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건 인정을 하면서도 업무방해만 해당하지 네. 기소된 건 뇌물수수였잖아요. 네.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어허. 따라서 이건 뇌물수수 아니다.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당시 김 전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상황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그리고 김 의원 딸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한 것, 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 즉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건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한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 오늘 선고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다.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겠네요. 네, 대법원만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씨 네. 9억 원 넘는 지방세 5년간 체납했다 소식 뉴스아이큐에서 이미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그때 추징금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추징금 추징을 위해서 전 씨가 사는 연희동 집을 압류한 데 대해서 법원이 네. 일부 취소하라 이런 판결 내렸네요. 대법원이 선고했던 게 2,205억 원 추징금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걷고 나서 남은 게 991억 원 미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 대법원 검찰이 재작년에 이거 추징하기 위해서 전 씨 집을 압류해서 공매에 넘겼습니다. 예. 여기에 전 씨 측이 이건 위법이다.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이의 신청을 낸 사건입니다. 예. 서울고등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데 별채만 압류하고 본채와 정원 등 나머지는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전 씨의 그 연희동 자택이 세 부분으로 명의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예. 본인 명의는 없고요. 본채는 이순자 씨 명의, 그리고 정원은 비서관 명의, 또 별채는 셋째 며느리 명의입니다. 네. 나눠져 있죠. 추징금은 전 씨에게 부과됐는데 집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 거고요. 공무원 재산 몰수법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조성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인의 명의의 집을 추징을 하려면 이 범죄와 관련돼서 불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재판부는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는
전 씨가 대통령 되기 전인 1969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거여서 대통령 재직 중에 축적한 불법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원도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서 역시 불법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며느리 소유의 별채는 압류해서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별채는 앞서 2003년에 전씨 처남 이창석 씨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이 이창석 씨가 전 씨가 재임 시절에 받은 뇌물을 관리하던 비자금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그 돈으로 별채를 취득했기 때문에 불법 재산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가 국내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뭐 추징 시효 만료를 바로 앞두고 급하게 명의가 이전됐다 이런 점들도 꼽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다만 집 본체와 정원이 전두환 씨가 가족 명의로 숨겨둔 차명 재산이라면 검찰이 이를 증명해서 재산을 전 씨 명의로 돌린 뒤에 압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사실 검찰은 이 연희종 자택이 2013년도에 전재국 씨, 전두환 씨 장남이죠. 네. 전재국 씨가 이거는 아버지의 차명 재산이 맞다.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판결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그런데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왕기춘. 네.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6년형 내려졌네요. 네,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는데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시설과 복지 시설의 8년간 취업 제한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네. 왕기춘은 2017년 2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당시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는 역시 미성년자인 제자 B양과 10차례 성관계를 한 아동복지법 위반 또 B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 기피 증세까지 보이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왕기춘은 앞서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와주십시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딜 내려온다. 한국 반뉴딜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 반뉴딜 경제 살리는 뉴딜 환경 지키는 뉴딜 사람 키우고 지역 키우는 한국 반뉴딜 내 삶을 지키고 우리 동네 살리는 한국 반뉴딜 대한민국 미래 열고 세계 경제 선도하는 한국 반뉴딜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최근에 여러 이유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구청장이 있습니다. 서울시 25명의 구청장 중에서 유일한 야당 출신 구청장 조은희 서초 구청장입니다. 연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청장님 제가 국토부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괜찮으시죠? 네. 네. 어제 나온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그중에서도 이제 호텔을 고쳐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어떤 그 근거에서 비판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정부가 하다 복덕방 사업까지 하느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텔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말에 제가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나쁜 집 공급 대책입니다. 나쁜 지금, 집 공급 대책. 네. 네. 나쁜 전월세죠. 네. 혹시 마리 호텔이죠. 네. 우리가 4성급, 5성급 호텔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서울시가 베네키아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했지만은 이 호텔형 서비스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네. 87%가 무더기로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정책을 재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호텔이지 모텔 같은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혹시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시끌벅적한 그 상가가 있는 그런 데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네. 학교도 있고 조용한 곳에 그런데 다들 있고 싶죠. 그래서 저는 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곳에 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이 네, 원하는 시기, 장소 그리고 네,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차라리 다음 대책은 캠핑카를 개조해서 전월세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차라리 예. 그게 낫겠다. 이렇게 자주 섞인 네. 불신이 있는 겁니다. 불신이 있다. 네. 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는요, 윤성원 차관이 오늘 네. MBC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획 단계부터 1인 청년 가구를 염두에 두고 짰던 계획이었고, 호텔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호텔만 너무 부각된 것 같다. 물량도 솔직히 얼마 안 된다. 많이 억울하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비판하셨던 아이가 있거나 또는 이런 네. 2인 이상의 가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좀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군요. 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께서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셨네요. 어떤 1인 가구, 부분이죠? 2인 가구고 네. 물량도 적다. 네. 이게 좀 변명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호텔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지금 기존에 빈집을 일단 하고 네. 또 특별 분양하는 것 중에 분양 안 된 것을 하고 예. 전국에 뭐 11만 뭐 이렇게 한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작 전월세가 필요한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 네. 지금 빈집이 왜 있겠습니까? 거기는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아하, 예. 그거 다 들어 모아가지고 숫자 맞추기 한다는 네. 그 비판. 아하. 그런데 네. 호텔을 비판하니까 호텔은 작아. 처음에 이낙연 대표님은 호텔 한다 막 하셨잖아요. 근데 호텔을 막 비판하니까 차관이 나서서 호텔은 작아요. 호텔 별 물량 없어요. 그렇지만 빈집 많아요. 그 빈집 차관님이 사시라 그러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구청장님. 심하게 말씀드린데요. 네네. 네. 사실 정부가 예. 처음에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 52시간. 네. 소주성이라고 근데 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예. 저는 지금 세금 폭탄을 내리기 때문에 세금 주도 성장을 하려는 건가? 아하. 이게 세주성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왜냐하면 네. 집값도 곧 된다. 전세도 좀 기다려봐라. 근데 소주성 때도 좀 기다려봐라. 네. 과도기적인 성장통이라 그랬거든요. 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하.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대안이 있으실까요? 우리 조은희 서초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 대통령께서 1년 전에요. 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이 있다. 딱 말씀하신 딱 1년 됐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네. 이제 이 정부는요. 투기 세력을 응징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보복적인 생각 아니면은 이번에 꼭 응징해야 돼. 이런 격한 감정이 이 대책에 들어가서요. 네. 평생 돈 모아서 내 집 한 칸 만든 국민 그리고 또 돈 월급 아껴서 집 한 칸 사보려는 국민들을 다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거든요. 투기 세력 잡으려다가 시민들이 고통받는다. 그렇죠. 그럼 구청장님의 대책은 뭡니까? 저는 네.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예. 이게 공공은요. 네. 시장이 하기 싫어하거나 네. 시장이 못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는 주택 많아. 네. 많으니까 다주택 가진 사람 세금 때리면 다 내놓을 거야.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택 공급은 더 필요 없어요.
지금 세금으로 때려부으면 돼요. 그런 걸로 해서 공급 대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2023년경에는 이제 많이 공급될 공공 임대주택 그런 공급 대책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이때까지 3년 동안 안 하다가 예. 지난번 23번째 23번째. 대책, 8사 예. 대책 때 네. 처음으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네. 그것도 공공이 해야 되겠어라는 딱 시그널입니다. 아하.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민간이 주도하는 고밀도 재건축은 안 돼. 공공이 주도해야 돼. 그 구청장님은 민간 주도의 고밀도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주택 규제 공급을 풀어서. 늘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네. 뭐 많은데 지금 바쁘신가 봐요. 네, 제가 네, 좀 네. 바쁩니다. 네, 지금 네,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이 많아서. 네, 네. 어, 다음에 좀 길게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얘기만으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다시 잡아보도록 네, 네,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네. 2016년에 광화문 광장 확장 사업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5년간 논의가 됐고 서울시가 이제 공사 들어간다. 네. 그랬더니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공사 멈춰라. 지금이 아니라 네. 다음 시장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이게 4년 동안 2016년부터 계속 논해오던 거고 네. 몇백 번의 주민들과 만나서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니까 시장님이 유고되시고 권한대행 체제라도 그냥 가야 된다. 이게 네. 서울시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전임 시장님께서 굉장히 하시고 싶었는데 네. 계속 주민 토론회 하고 4년 동안 몇백 명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는 왜 그러셨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요. 예. 네. 그 반대 목소리가 네.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예. 지금 권한 대행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하. 5개월 기다리면 네. 새로운 시장이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일방적으로 이쪽에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스트림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예. 다른 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요 두 네. 번째로는 뭐 시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행정이 일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불공정하게 선택적 행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다 하고 네. 어떤 거는 전임 시장님께서 6월 말에 사인한 것도 지금 다시 뒤집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 없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사 많이 하면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군가. 그거는 제가 뭐 건설업자 좀 뭐 민감해서 이런 분? 네.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종의 음모론이네요. 뭐 음모론인지 사실인지. 네, 어쨌건.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공사하면 이익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네. 지금 일단 서울시와 여러 차원에서 각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광화문 문제도 그렇지만 재산세 감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 네, 부분들이 뭐 각각의 네. 다 이유가 있으시지만 네, 네. 일각에서는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초속 다지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 많이 들으셨죠? 그런 말씀. 그래서 많이 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예, 네, 조만간 출마 선언하실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은데 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서울시 부시장을 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요. 네. 그래서 오 시장님께 이제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예. 제 이름이 자꾸 거론된다고. 그랬더니 오 시장님이 부시장 다음에 갈 게 어디냐, 시장 아니냐, 네.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1급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지내고 네. 서울시 또 최초의 여성 부시장 지내고 지금은 뭐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재선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서울시 현장 행정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지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뭔가 네.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거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서울시 할 수 있는지 네. 제가 역량이 되는지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모으고 계시고요, 지금도. 네네. 네. 조만간 또 조만간. 맨날 모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만간이라고 하시면 며칠 내로 발표나 다음 주 정도는 발표가 나오겠네요.
그건 아니고 이번 달은 지나야 될 것 이번 달은 같습니다. 지나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그 여성 간사한 좀 받지 않고 경선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페북에 올리셨죠? 네, 그러면 네. 여성 간사한 좀 필요 없다, 자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여성 가산점은요, 네.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아주 유리천정 깨기가 쉽지가 않고, 네. 특히 정치권에 남성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예. 공정한 출발, 인재 등용의 공정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여성 가산점이 있는데 예. 그게 이번에는 해야 되고 이번에는 안 해도 되고 네. 1차에는 하고 2차에는 안 해도 되고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짧게 네네네. 짧게 정리해 그래서 주시죠. 네. 그렇게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거 차라리 안 한다. 나는 그냥 아하, 저는 네. 그냥 하면 네.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당당하겠다. 나가겠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네.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좋은 저녁 되세요. 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여기서 받아보세요. 구독, 경제.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업계인데요. 항공업계에 이른바 빅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업계를 취재하는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두 국제항공사가 하나로 합치기로 한 빅뉴스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취재하느라고 엄청나게 바쁘셨겠네요. 네, 요즘 이런 이슈를 챙기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느라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고 대한항공이 이 비용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대한항공 측은 이미 계약서까지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17일에 투자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네. 예, 사는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일종의 계약서인데요. 사는은 8천억 원을 투자하면 한진칼의 지분 약 10.66%를 보유하게 됩니다. 투자 합의서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잘 지켜라. 즉 7대 의무 조항도 명시했는데요. 네. 우선 한진칼은 사는이 지명하는 사회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선임해야 하고요. 또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네. 또 한진칼은 그동안 땅콩, 물컵 갑질 등 워낙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너 일가가 소위 갑질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 네, 또 이러한 중요 조항을 위반하면 위약금 5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나름의 감시 장치를 마련한 건데 면피성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피성 조항이다. 예. 국민들 눈치 보기 위해서 이런 걸 넣었다. 뭐 이게 엄청난 사안이라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가장 핵심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요. 그러면 네. 산업은행의 이러한 투자 의향이라는 것은 정부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사실 그 민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무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두 항공사를 합친다.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산업은행은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의사결정을 할 때 통상 정부에서 지시를 받기도 하고 역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죠. 저는 사실 이번 거래를 10월 초에 처음 들었는데요. 네. 사내는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거래가 무산된 직후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또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정부에 보고를 한 것으로 취재했습니다. 예. 또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기간에 이런 이슈가 불거져서 정부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잔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부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어허.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가 불거지기 전이었던 지난해부터 상당한 부채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상당한 공적 자금을 이미 투입을 했단 말이죠. 네.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 공적 자금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예. 부실이 워낙 심각한 데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는 차원에서 직접 정상화를 하기에는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굴지의 기업에서 인수한 뒤 정상화를 해줘야 하는데 7개 기업에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한항공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모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예, 그런데요. 이 8천억 원,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인 것 같긴 한데,
비행기 큰 거 한 대 값이 1,000억 원 가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항공기 뭐 7, 8개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이란 건 엄청나게 커다란 항공사인데 이 정도 비용으로 인수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 8천억 원만으로 말씀하신 대로 항공사 자체를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네. 8천억 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진칼은 산은에서 지원해준 8천억 원 대부분을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대한항공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는 데 씁니다. 어허. 대한항공은 이번 거래를 위해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남은 1조 7천억은 사실상 대한항공 주주들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네. 증자는 말 그대로 주식수를 늘려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건데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예, 산은은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렇게 말한 게 바로 주주 부담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대한항공은 2조 5천억 원을 증자해서 이 중 1조 8천억 원 어치를 아시아나항공 주식과 채권을 사들여서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4%를 확보하게 돼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적 자금 산은을 통한 8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들어간 대부분의 자금은 대한항공에서 주주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투자해서 지분 매입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대의적으로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할지라도 네. 자본시장, 즉 주주들의 권익은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 문제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어쨌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투입된 공적 자금 8천억 원,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간 공적 자금도 3조 원이 넘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3조 원이 넘는 거 잃지 않으려고 8천억 원 더 투입을 했다가 만약에 더 안 좋아져서 이것마저 다 만약에 그 부실이 되고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세금으로 다시 또 메워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네, 산은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두 항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 쏟아부은 돈이 벌써 5조 원에 육박합니다. 어허. 아시아나항공은 약 3조 3천억 원, 대한항공 1조 2천억 원 등입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조만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수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또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허. 사실상 정부 지원이 없으면 두 항공사가 자력으로 생존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산은은 지금처럼 양대 항공사 체제를 유지하면 내년 말까지 4조 8천억 원의 정책 자금이 추가 투입될 거다. 여기서 돈 더 쓰느니 두 항공사를 합치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거대 국제항공사 두 항공사가 계속 운영을 하고 경쟁하면 출혈할 수밖에 없고 항공산업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럼 더욱 부실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네.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이 방식입니다. 산업은행이 어쨌든 그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면 대한항공에 직접 투자를 하지 왜 한진칼을 통해서 이 한진칼은 아시다시피 조원태 회장 체제잖아요. 네. 그곳에 도움을 주는 형태가 아니냐. 그럼 결국 나라 돈을 들여서 재벌 배를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은행 측의 입장은 뭔가요? 네, 산은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투자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었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잖아요. 네. 한진칼이 증자를 하고 기존 지분이 희석되고 또 산은이 주주로 들어오면 조 회장은 3자 연합의 공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산은이 재벌과 밀실 합의를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산은은 어느 한편에 설 생각이 없다. 다만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지원하는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 아래에 대한항공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네. 현행 상법상 지주회사를 유지하려면 일정 지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분을 네. 산은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한진칼 증자를 선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런데 지금 한진그룹 일가는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조원태 회장, 그다음에 그 조 회장의 누나 조현아 부사장. 조현아 부사장은 지금 KCGI라는 사모펀드랑 손을 잡고 대항하고 있는 이 분쟁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현아 부사장 측에서 안 된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분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3자 배정 반대 요런 의미겠네요.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게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긴급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빠른 판단을 구하는 소송으로 10일 이내에 결론이 나옵니다. 어허. 당초 사내는 12월 2일 납입을 예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이죠. 예, 일단 신문 기일이 벌써 이달 25일로 잡혔거든요. 예.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5시에 열리는데 이날 양측 변호인이 출석해서 소명을 하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또 3자 연합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진칼의 임시주총 소집 제안을 오늘 했거든요. 네. 지금 있는 이사진이 일방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편을 들고 있으니 자신들의 추천 인사도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만약에 법원이 이 조현아 부사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산업은행이 추구하고 추진하는 방향 이거 완전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산업은행도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예. 산업은행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번 거래는 무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률 검토 결과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인용 시에는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겠지만 법조계에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현행 상법은 제3자 배정 신주 인수권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무구조 개선 등 극히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네. 특히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허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진칼 정관을 보면 긴급한 자금 조달,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 정도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런데요. 뭐 거기까지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경영권 분쟁 문제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니 해도 항공권 가격 인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서는 싸게 낮게 공급을 해왔는데 합쳐버리면 독과점이 되고 마음대로 가격 인상 하지 않을까 이 걱정인데 조원태 회장은 가격 인상 없다. 구조조정 없다. 강하게 장담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무슨 구속력 있는 말도 아니고 실제로 네. 가격 인상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네, 조원태 회장은 18일 공식 행사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절대로 항공권 운임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게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사실 네. 좀 놀랐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인데다 예. 사실은 부채가 굉장히 많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구조조정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예. 그 부분이 좀 불안하게 들려왔습니다. 음흠. 예, 항공권 운임도 안 올리고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빠르게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정부도 운임 인상 우려를 일축했단 말이죠. 예.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항공 운임은 양국 당국 간의 협정을 통해서 상한선이 설정된다면서 급격한 운임 인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만약에 상한선이 있다 해도 정부가 잘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기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 네. 상한선이 있다고 해도 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에 따라서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때는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예. 저도 최근에 제주도하고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 가격은 뭐 치킨 가격에 갔다 오기도 했고 또 반면에 제주도는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적정 10,000원, 가격에 20,000원 갔거든요. 항공권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건데 그렇죠. 상한선이 있다고 해서 가격을 안 올린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하나가 이제 앞서 조은태 회장이 구조조정 없다 했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말도 아니고요. 이 노동자들 여러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항공사에. 그럼 두 그렇죠. 항공사 합치면 어쩔 수 없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 인력들이 있을 텐데 이거 걱정 크지 않을까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원태 회장도 그랬고 또 네. 오늘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이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구조조정 계획은 절대 없다. 대한항공은 51년 동안 한 번도 인위적 구조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각은 다른 게요. 일단 두 항공사가 통합하게 되면 당연히 겹치는 부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시스템이라든지 예. 기재라든지요.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야가 조종사, 승무원 이런 운항 종사자들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후에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은 기재, 이 항공기 기종을 대폭 줄이고 단일화하는 추세거든요. 아하. 일례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요즘에는 737 단일 기종만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특히나 다양한 기종을 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항 승무원부터 구조조정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대한항공의 사무직 직원들을 아우르는 대한항공 노조는 일단 사측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고요. 아하. 반면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직원연대, 아시아나항공 세계 노조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아하, 네. 5개 노조는 M&A 과정에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산은과 정부에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6513님 반갑습니다. 표디 첫 회 때 약간 설레고 긴장된 목소리가 생생한데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신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항상 하루의 마무리를 깔끔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방송해 주셔서 찐 팬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20년 가자고요. 네, 제가 방송 시작한 지 벌써 거의 100일이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6513님 다정한 격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호는 아직 내 손을 잡지 않았고 손끝을 살짝 접은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매우 진지해 그녀가 동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듬해 봄에 나는 재혼했습니다. 새 남편은 월급이 넉넉하다. 그날은 우리가 만나기 10년 전의 날이었다. 이듬해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는 저를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탄 코어의 테이블 F40에 있습니다. 그 해에 나는 가장 어린 사람으로 선발되었는데 32세였으며 나이는 15세에서 36세 사이였습니다. 다소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저는 포어브즈 마이 도그 목록에 올랐으며 세계 42위에 올랐습니다. 기사 밑에 첫 댓글이 이 사람인데 누구죠? 사실 지혜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지는 지지를 받습니다. 조직에는 이름이나 파트너가 없으며 명함에는 투자자, 독립 엘리 KY라는 세 단어만 있습니다. 평판은 밀도 높은 인터뷰와 교류를 가져옵니다. 친구들이 모이는 동안 로앙텐 하이퍼볼릭 사인은 항상 자신의 나이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어머니와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활용해 미리 일정을 잡아야 했다. 남편이 우연히 10년 넘게 나와 로옹 사이에 우여곡절을 겪었던 노년 이야기를 언급했다. 오후 드록.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 같은 어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는 뼈가 없는 사람은 설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넓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결코 가족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앙 가족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의 지원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또한 로앙 가족이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